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커스 계약으로 우리가 핵잠수함 기술을 받는다는 소식의 세계는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계획은 전면 연기됐고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기술을 미국이 스스로 넘기려 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호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사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2021년 미국과 영국, 호주가 손을 맞잡고 오커스라는 새로운 안보동맹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1958년 영국에게 기술을 준 이후 단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던 전략기술을 저희에게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우리를 동맹 그 이상으로 인정했다는 증표였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 그 역사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주 전역은 그야말로 환호 일색이었습니다. 뉴스마다 호주 핵잠수함 강국 진입이라는 자막이 떠올랐고 국방부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예고했습니다. 시드니 항구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주 국기와 함께 펄럭이는 성조기를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군사기술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해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저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저희도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되는구나. 그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억제력이고 국가 위상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동기들과의 모임에서도 화제는 온통 핵잠수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세계 해군 강국 반열에 오르는구나라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자문단 업무는 복잡했지만 설렜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올 기술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떤 체계로 운용할 것인지,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모든 걸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고 나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직설적인 언사로 모든 조약과 지원은 재검토 대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뿐이라 여겼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뢰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까지 뒤집겠어? 동료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모두가 트럼프의 발언을 정치적 쇼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오커스는 미국이 직접 주도한 전략 동맹이었고 저희 호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미국 내 보수 언론에서 외국의 핵기술 이전은 위험하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내부 문건에서 오커스 핵잠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문구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문단 전원이 비상 소집되었고 국방부도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한 그 회의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연기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연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중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호주에 대한 기술 이전은 사실상 철회 수순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 언론 기사를 보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주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파트너,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기술력을 가진 건 알았지만 핵잠수함이라는 초정밀 전략 무기에서 미국이 믿고 의지할 만큼의 수준이라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우리 호주가 담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수십 년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함께 여러 전쟁을 치른 혈맹이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 이전의 최우선 후보는 당연히 우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이라니? 컴퓨터 화면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미 해군 내부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제조업 기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핵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제 머리 위를 드리웠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던가? 미국은 왜 하필 지금 그 이름을 꺼낸 건지?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검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과대평가했던 건가? 어느 쪽이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한국 언급 기사를 본 그날 밤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마라고 여겼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듯 흘러갔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미국 측 담당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던 미 해군 기술진들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기술 브리핑은 일정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고 공동 연구팀 회의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자문단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모든 계획서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승조원 훈련 프로그램, 정비체계 구축, 기지 시설 확장 계획,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긴급 소집한 고위급 회의에서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싱턴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중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호주에 대한 기술 이전은 사실상 철회 수순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핵잠수함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장교들은 이제 뭘 해야 하나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부서로의 전속을 신청했고 어떤 이는 아예 전역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2년간 함께 꿈을 키워왔던 동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기술 담당자 중 몇몇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해?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은 결국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 아닐까 라며 자조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론 부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까?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점점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책이 팀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 친구인 미국 해군 기술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내부 사정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펜타곤에서는 한국의 산업 기반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호주가 기술적 역량은 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 반면 한국은 이미 보여준 게 많지.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국 동료조차 우리를 준비가 덜 된 나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보여준 게 많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한국이 무엇을 보여줬다는 건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우리는 가능성이었고 한국은 이미 결과를 내놓은 나라였다는 뜻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핵잠 프로젝트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중 몇몇은 다른 부서로 배정됐고 일부는 해외 파병 명단에 올랐습니다. 핵잠 관련 예산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 역시 차기 업무에 대한 지시를 기다리며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엔 그동안 준비했던 기술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걸 들춰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핵잠수함 운용 매뉴얼, 승조원 훈련 계획서, 정비체계 구축안, 2년간의 노력이 담긴 문서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실패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과신과 안일함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를 당연히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 서구 문화의 공유, 지정학적 위치, 이 모든 게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이란 이름이 저희의 경쟁자가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길래 미국이 우리가 아닌 그 나라에 주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저희와 핵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 언론에서는 한국 관련 보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까지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조선업과 군사기술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호주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총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핵잠수함 프로젝트 실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질문에 57%가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답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한국이 호주 대신 선택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34%가 당연하다, 28%가 어이없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 핵잠수함 계획, 신기루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호주는 핵잠수함을 꿈꿨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 산업 기반이 부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더 신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력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보여준 게 없다며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서구권과는 다르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롱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히려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TV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라는 건 팩트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내부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연장자들은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서구권과는 다르다는 입장이었죠. 한 제독은 비공식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신뢰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젊은 장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술 무시할 수준 아니지 않나요? 한 중위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교환학생했는데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도. 이런 말에 베테랑 준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IT 기술과 군사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 특히 핵 관련 기술은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해.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하지만 그 말꼬리가 점점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시각도 갈렸습니다. 보수 언론은 한국 선택은 미국의 실수라는 논조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보다는 전통적 동맹국인 호주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었죠. 반면 진보 언론은 호주가 너무 안일했다며 한국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롱도 있고 의심도 있고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호주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소문과 기분에만 휘둘릴 순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희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절박함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술 컨설턴트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조선업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 한국 조선업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에 놀랐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울산 현대중공업의 위성사진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은 규모였고 수십 개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자동화된 시설들이 정밀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만든 군함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그리고 최근의 도산 안창호급까지 모두 실제 운용 중이며 일부는 해외 수출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와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해군 플랫폼을 설계, 건조, 운용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우리와 달리 계획이나 도입이 아니라 실전의 경험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필리핀 해군의 쉬리호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에서 퇴역한 낡은 함정을 한국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사실상 재건조 수준의 작업이었는데 그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된 함정이 21세기 최신 군함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종합적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설계 능력, 제조 기술, 시스템 통합, 품질 관리,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서 완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민간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박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민간과 군수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민수 선박과 군함을 동시에 제작하고 같은 기술자들이 양쪽 프로젝트를 오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선 보기 드문 구조였습니다. 민간에서 축적된 대량 생산 기술이 군수에 적용되고 군수에서 요구되는 높은 품질 기준이 민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었습니다. UAE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국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건데 한국은 자신들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만들고 제대로 운용하고 결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장보고급 잠수함의 기술 이전, TOC 훈련기의 다국가 채택. 모두 성능으로 승부해서 얻어낸 성과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결과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오커스 협정에 기대를 걸고 있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기술을 구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줘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 파트너와 이미 비슷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본 경험이 있는 파트너 중 후자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건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준비된 강자였고 미국이 그 이름을 꺼낸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과 협력을 추진한다면 저희는 그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핵잠수함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모든 첨단 무기 분야에서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존경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서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진짜 강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 조사를 마친 후 저는 며칠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주 해군이 한국 해군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교류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던 것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핵잠 이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저에게는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교류단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군사기술 컨설턴트라는 경력 때문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내가 본 자료들이 정말 현실과 일치할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 깔끔한 디자인, 빠른 처리 속도, 이 정도 인프라면 다른 분야도 기대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면서 본 풍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교통,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 한국이 정말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해군 관계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에서 만난 한국 해군 준장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 해군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직접 운용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이었습니다. 잠수함 30년 운용 경험, 이지스함의 실전 배치, 최신 잠수함의 독자 개발, 모든 것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겸손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해군 대령은 저희는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낸 결과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역량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곳은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보안상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연구시설의 규모와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양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물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그의 말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추진에 대한 기초 연구를 상당 수준까지 진행해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울산 조선소 견학이었습니다. 자료로만 보던 그 거대한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300m짜리 크레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수십 개의 블록들이 정교하게 조립되어 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LNG선은 세계 최대급입니다. 저 한 척으로 한국 전체가 한 달간 쓸 천연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요. 그 규모에 압도당했지만 더 인상적인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용접 부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AI가 품질을 예측해서 미리 수정합니다. 한 기술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정밀 제조였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군함 건조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소 한켠에서 작업 중이던 한 용접공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외국 기술을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이뤄낸 성취였습니다. 30년 전엔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지금은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 변화가 경이로웠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해군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더욱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세대 잠수함에 대한 구상을 해왔습니다. 다만 여러 고려사항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한 제독의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여러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계속해왔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온 나라였다는 것을. 비행기에서 호주로 돌아오면서 저는 완전히 바뀐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호기심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도착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강력한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워싱턴의 보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비판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니스트는 아무리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핵추진 기술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60년간 미국과 영국만이 보유해온 기술을 갑자기 제3국과 공유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의 국방 전문 기자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조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추진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원자로 설계, 방사능 차폐, 냉각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잠수함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더 강력한 반대 논리도 나왔습니다. 동맹으로서 검증된 파트너는 호주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은 호주는 2차례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라며 70년간 검증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저 또한 그 주장들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디젤 잠수함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핵잠은 말 그대로 전략 자산입니다. 국가의 핵심 비밀이 담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기술 유출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핵추진 기술은 군사적으로는 잠수함에 쓰이지만 이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과도 연관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1958년 영국에게만 예외적으로 제공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욱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해군 내부에서 핵잠 건조는 국내 산업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보고서가 유출된 것입니다. 해군 작전부장 직속 정책기획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47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반대 논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핵잠 관련 기술은 절대 외부로 넘기면 안 된다. 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미국의 최후 보루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타국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좌절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은 확실했지만
넘을 수 없는 정치적 벽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미국 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에 부딪혀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싸늘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의 한 공화당 의원은 공개청문회에서 핵기술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파트너보다는 기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언론의 여론몰이도 거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는 사설을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성급한 기술 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한국과의 핵기술 공유에 대해 반대가 54%, 찬성이 31%로 나타났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기술 유출 위험이 크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 미래의 한미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내부 기술 분석 자료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추진 관련 기초 연구를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소형 원자로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왔고 이는 잠수함용 원자로와 직결되는 기술이었습니다.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입증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소음 제어, 스텔스 설계, 고급 센서 통합, 핵 추진을 제외한 모든 기술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도 세계적이었습니다. APR-1400을 UAE에 수출한 것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체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와 핵이라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 그리고 미국 내 보수 진영의 견제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넘어서야 할 벽은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내부 정치라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조선소 야경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작업등과 고유한 부두, 완성된 군함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능력도 의지도 기술도 모든 것이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바로 그 벽이기도 했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에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높고 두꺼운 벽 말입니다. 과연 한국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한국의 기술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불신 속에서 바라봤던 시선은 사라졌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대안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저는 그곳에서 본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울산 조선소에서 만난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이 건넨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현장에서 만난 그 용접공의 말이었습니다. 저희 배는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한 게 생명입니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이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 전체가 그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 없이, 과시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광고나 요란한 홍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실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30년 넘게 잠수함을 운용하며 축적한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 운용 능력, 그리고 독자 개발한 대형 잠수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계획이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이런 성과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식해서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을 만들고 완성하고 실전에서 검증받는 과정을 반복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국의 진짜 실력을 재평가해봤습니다. 민간 조선업에서는 현재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고 특히 고난도 선박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건 품질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선박들은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국제성급협회들이 한국 조선업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선 기술적 우수성의 증명이었습니다.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여러 나라에 수출된 것도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성능이 검증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울산에서 만난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에 집중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겸손함 속에서 진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실적은 분명했습니다. 기술을 과시하지도 외교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만들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출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능과 신뢰성으로 승부해서 얻어낸 결과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수출 성과들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출된 장비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잘 작동하고 있고 구매국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체계까지 완비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점점 한 가지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커스 협정에 기대를 걸고 있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기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기술을 구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까지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원자로를 UAE에 수출하여 실제로 건설이 진행 중인 나라였습니다.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 모든 기술들을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해왔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이나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용을 통해 입증된 기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는 진리를.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확실한 결과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진심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숨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계가 그 진짜 실력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조사와 직접 방문을 마친 후 저는 호주에서 며칠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자료로만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확실한 실력을 갖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몇 주 뒤 상황은 점점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워싱턴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례적인 동맹 협의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욱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내부 보고서 중 일부가 언론에 인용된 것입니다. 한국은 현 시점에서 미국 외에 가장 신뢰 가능한 조선 파트너다. 기술력, 생산 능력, 운용 경험, 확장성 모든 면에서 전략적 협력의 가치를 갖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군가의 대체제가 아닌 독립된 전략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호주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선택해야 할 최적의 파트너로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내부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과분한 후보라던 일부 동료들도 이제는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미국 해군 수뇌부가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을 직접 시찰했다는 보도, 양국 기술진 간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백악관이 한국과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보도까지 모든 것이 한국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능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호주가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고 미국도 이제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성이 그 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이 건조 중인 최신 호위함의 진수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를 배경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관계자들이 단정히 서 있었습니다. 새로 진수된 군함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자부심, 전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게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서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군함을 자세히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크고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함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담긴 함정 같았습니다. 저는 호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핵잠을 보유하게 된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커스 협정이 발표되었을 때의 그 설렘, 미국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자부심,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모든 기대와 꿈이 무너진 지금,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위상은 보도자료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물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결과를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지금은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따라하던 나라가 이제는 남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저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미국과의 공식적인 협력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공식적인 협력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기술력도 산업 기반도 경험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술 이전이 없더라도 한국은 결국 독자적으로 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그 점에서 어떤 나라도 따라오기 힘든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평화를 추구하지만 필요할 때는 강인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강국이 되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확실하게, 겸손했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날 한국의 한 장면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휘두르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침착한 선택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한 그 무기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전략분석센터에서 20년간 군사위기 시뮬레이션을 담당해온 전략 분석가입니다. 전 세계 주요 분쟁 국가의 군사 데이터, 전술 패턴, 무기 성능 등을 바탕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과 그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의 언어이며 감정이나 직관은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저에게 전쟁은 숫자의 게임이었고 모든 결과는 예측 가능한 변수들의 조합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제 분석 시스템에 처음으로 예외 경고가 떠오른 건 몇 달 전 한국 동해 해역에서 벌어진 한 모의 실험이었습니다. 미 합참에 연동된 실시간 전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 한국 해군의 가상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직발사관 기반의 탄도 미사일 반격 시나리오에서 한국 측 대응은 적 잠수함의 공격 지점보다 0.4초 먼저 전술 좌표를 확보했고 이는 데이터상 불가능한 반응 속도로 간주됐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로그를 수차례 검토했고 AI 분석 모듈의 오류 가능성까지 점검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저는 단순 오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같은 실험을 3회 반복했을 때마다 한국 쪽 무기 시스템만이 예외값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불가능한 기동, 공식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반응 변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데 유독 한국만이 계산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걱정 마. 거긴 기술은 있지만 전쟁은 못해.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 말, 그리고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걸리던 수치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그들만이 제 시스템에서 예외로 분류되었을까? 저는 한국의 최신 주력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재원은 제한적이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스펙보다도 그 함선을 둘러싼 맥락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SLBM을 탑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군사 상식상 거의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전략 무기를 탑재한다는 건 기술적 도전을 넘어선 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제 뇌 속에 붉은 점 하나가 찍히는 듯 했습니다. 계산도, 통계도, 이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결정적 직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직감이 제 인생의 모든 공식을 부숴놓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군사기술 교류 명목의 방문이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국 측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제게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직접 보시죠. 라는 짧은 초대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숨기려 했는데 한국은 그냥 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확신에 찬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몇 시간 경상남도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막 그친 회색 바다 위로 안개 속에 잠긴 회색 함선들이 조용히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홍중령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실전 작전 시연을 담당한 장교였죠.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과도한 경례도 없었고 불필요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말보다는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그 말엔 자부심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 단단하게 다져진 내부의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함선 내부는 정숙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계기와 전술 모니터들이 철저히 기능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깊은 구획 전술 통제실 한켠엔 작은 보안 패널이 부착된 컨트롤 박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유독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주변의 정리 상태와 대비되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작동시키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함선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모든 선택은 바로 저 장치로 수렴된다는 것을. 저게 뭡니까? 평시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최종 결정을?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 결심한다는 순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무기가 공격이 아닌 결단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SLBM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긴장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함에서는 그것이 억제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설계한 사람들의 철학, 그 무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결단을 가슴에 새기는 방식. 그건 제가 수천 개의 알고리즘을 돌려도 도출해낼 수 없는 유형의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분석국 내 전략 전파팀 회의에 복귀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기술 자료와 체험 내용을 기반으로 잠수함 전력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도 더 해본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지 몇 시간째 화면 위에는 아무런 단어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고 사진과 설계 정보, 위치 좌표까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든 정보가 진짜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신념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릿속엔 자꾸만 진해 해역의 조용한 바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들려온 홍중령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감이 계속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민족의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 알고리즘이 단 하나의 나라만 계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제 시스템이 전제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무기는 공격을 위해 존재한다.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신념으로 움직였고 무기를 억제를 위해 사용했으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부국장 워너에게 초안을 검토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크린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당신 감정에 휘둘린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결단, 철학, 그런 건 전략이 아닙니다. 우린 확률을 예측하는 부서입니다. 리처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언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어색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 세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을 거부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들의 무기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변수는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며칠 뒤 저는 미 국방전략분석국 내 조정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보고를 구두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 제목은 공식적으로는 비확산국 전략 억제력 평가 사례 대한민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들의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결정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고참 분석관 브레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상징을 전략으로 착각한 사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나라라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상징 하나가 제 시뮬레이션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SLBM은 기술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쓰지 않겠다는 철학과 함께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억제력입니다. 국방부 파견 장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학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도 설계도 대신 명언집을 만들었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 없이도 억지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닌 책임감으로 무장한 무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식 전략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킬로톤과 사거리, 반응 시간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세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워너 부국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리처드, 우린 상징을 경계합니다. 이 조직은 수치와 논리를 믿습니다. 이번 건에서 당신이 받은 인상은 지나치게 인간적이에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겁니다. 만약 그 무기를 가진 이들이 기계처럼 차가웠다면 오히려 덜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기계는 예측 가능하지만 인간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의 결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한국에 감정이 생긴 건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 두려움도 경계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차례 내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한국이 포함된 보고서에서 제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인 배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관점이 조직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의 대화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리처드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분석가가 나라의 감정을 가지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신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가 구축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의 예외값 항목에 하나의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국가명 대한민국, 변수명, 결정적 전환 변수, 상태 예측 불가, 발동 조건, 내부 철학에 기반한 자율적 결단, 대응 방법 없음. 그건 제가 처음으로 어느 나라에도 붙여본 적 없는 평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 구조, 사이버 능력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수치화된 위협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로, 중국은 경제력으로, 북한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택이 빠르고 감정이 깊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라는 변수로 움직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SLBM이 아니라 그걸 누르지 않는 철학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 철학을 무기로 여기는 사회, 그 사회를 묵묵히 지켜보는 군인들의 존재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컴퓨터 속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이 나라는 데이터로 분석되지 않는다. 그들의 결단은 숫자가 아닌 의지로 작동한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략 보고서에서도 시뮬레이션 회의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유럽 국경 분쟁, 인도-태평양 함대 배치, 사이버 전력 강화 같은 보다 측정 가능하고 명확한 주제들만 남았습니다. 조직의 관심사는 항상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도 없고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낮습니다. 전략적으로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나라는 계산식에 나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가장 강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보고서를 하나씩 썼습니다. 공식 문서도 아니고 제출용도 아닌 그저 기억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오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고통,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바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나라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작은 수치만으로 함부로 단정 지을 때 저는 침묵 속에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립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결코 먼저 누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모든 계산을 멈추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기록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고 진실은 기억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문서 정리 중 오래된 한국 관련 기록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속도도 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의 성능이나 파괴력에 집중할 때 한국은 언제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 철학이었습니다. 우린 군사 전략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발사 시간, 비행거리, 반응 속도, 명중률, 파괴력.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무엇보다 손을 대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웁니다. 이는 서구의 군사 전략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왜 사용하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운단 말인가? 그건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기술보다 앞설 수 있다는 발상,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앞에 두고도 참을 수 있는 나라의 침착함은 제 모든 이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홍중령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계보다 빠른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빠른 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결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의 설계, 실제의 지휘체계, 실제의 훈련 방식 그 모두는 결심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도덕적 우위를, 화력의 강함보다는 의지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 하나로 제가 만든 20년치의 시뮬레이션이 단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 시스템은 국가들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성보다는 신념을, 예측 가능성보다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세계는 기술로 군비를 키워가지만 한국은 누르지 않는 것을 기술보다 먼저 배운 나라였습니다. 그건 복제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그들의 철학은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픔 속에서 터득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외해야 할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 분석의 외곽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무기는 언제 쓸 것인가 보다 언제 쓰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핵무기보다도 무서우면서도 숭고했던 결심의 힘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저장되지 않은 예전 실험 로그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한국 잠수함 대응 실험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와 지금 과연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호기심 반, 습관 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모든 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대응은 예상 범위를 초과한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설계상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계산을 거부하는 결심의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심한 순간 그 타이밍은 시뮬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압축된 용수철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처럼 그들의 결단은 예측 불가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그런 변수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있던 단 하나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전략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건 제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지금껏 수많은 리스크를 피해가는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동료들이 절 냉철한 분석가로 부르게 만든 기반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신념이 무력하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과 경험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무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직감이었다는 것을. 결심의 힘,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방식,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멈춤의 전략. 그건 나와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시뮬레이션과 수치를 무력화시키는 신념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간을 변수로 취급해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 포인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고 패턴이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공식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나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안에서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절제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전략보고 회의였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엔 수십 개의 위성사진, 전술지도, 적성국의 정보 패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늘 봐오던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 말미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즉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모델은 생략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적고 독자적 결단 가능성이 낮으니 분석 가치가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조직은 한국을 예외가 아닌 무시의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석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계 밖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조용히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침묵 속엔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본 그 컨트롤 박스를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징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심을 전략보다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결심이란 건 어떤 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저는 홍중령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확신에 찬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적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우위, 철학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자체가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단 하나의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뮬레이션 불가. 전술적 예외가 아닌 철학적 독립 대상.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가진 유일하고도 숭고한 무기의 실체임을 저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회의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가볍게 웃거나 그쪽은 위협 순위에서 내려왔지라며 흘려듣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한국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나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아직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한국을 위협이라고 보나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절제의 선언이자
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땐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자제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르지 않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그 어떤 핵보다, 그 어떤 인공지능 전투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누르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버튼을 누를 수는 있지만 누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오직 현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고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위성사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억제력이며 우리가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숫자로 평가될 수 없고 공식으로 예측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복사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심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역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가장 현명했던 나라로 기억될 것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이라는 무기를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